액상과당은 비만과 간 손상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의 액상과당 섭취량은 대조군보다 훨씬 높았다. 미국인의 약 30%인 8천만 명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일부는 간경변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거나 간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액상과당이 함유된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점점 늘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에 노출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 속엔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을까? 제품 설명서에 적힌 비율대로 딸기 우유를 만들어봤다. 탈지 분유를 탄 정제수와 원유를 1대1로 섞은 뒤 딸기 농축액과 색소를 넣고 각설탕 8개 분량인 설탕 20g을 넣으면 딸기 우유가 만들어진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딸기 우유 맛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의 양은 35g. 설탕으로 환산하면 각설탕 14개 분량에 달한다. 또 아이스크림 콘 하나엔 당이 25g, 각설탕 10개 분량이 들어있고 초코바 역시 각설탕 9개 분량의 당이 함유되어 있다. 콜라를 355ml 정도 드신다고 하시면 밥 한 반 공기 이상에 해당하는 칼로리,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공기 정도 해당하는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게 되는 거죠, 당으로.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개 정도, 각설탕 10개 정도니까 25g, 3g에서 25g 정도의 당이 포함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당 이외에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콘을 하나 드시면 거의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불어 수업이 한창인 한 교실. 일주일에 2번 최신혜 씨는 이곳에서 불어를 배운다. 수업 도중 과자를 꺼내 나눠 먹는 최 씨. 하루 종일 그녀의 손에선 간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먹던 거고요. 맛있어 보여서 어저께 하나 구입해갖고 초콜릿 가득 묻은 뻥튀기 같은 거래요. 제가 아침에 도시락 싸듯이 오늘 먹을 과자나 뭐 사탕 같은 거 챙겨서 넣어놓고 해요. 학원에서 돌아온 그녀가 점심을 준비하는데 오늘 그녀의 점심은 스펀지 케이크. 그녀는 밥 대신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다. 그리고요. 사탕이나 뭐 초콜릿 이런 걸로 한 3일을 버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끼 정도 먹고 나머지는 계속. 그리고 그게 꼭 배고파서 뿐만 아니라 자꾸 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먹고 싶더라고요. 무엇이 간식을 끊을 수 없게 하는 걸까? 우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뇌의 반응을 보기 위해 포도당을 주입한 뒤 양전자 단층 촬영을 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은 뇌 기능을 3차원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검사 결과 최 씨의 전두엽 부분 포도당 대사가 같은 나이대의 여성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포도당 대사가 떨어졌다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양을 이제 정상인보다 덜 한다는 거죠. 뇌를 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매와 같은 그런 증상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서 또 그렇게 이제 포도당 대사가 전두엽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뇌 반응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뇌에선 약물 중독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뇌에선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신경세포를 따라 전기 자극, 즉 쾌감을 전달하는데 이는 마약이나 약물 중독 시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그러면 뇌는 지나친 도파민 분비를 막기 위해 도파민을 전달하는 수용체의 수를 줄이는데 그러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돼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이다. 당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제 좀 안정감을 더 느끼고 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당에 대한 집착과 크레이빙, 탐닉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식사 외에 당만을 계속 드리는 것은 중독성이 있을 수가 있고, 설탕의 중독성에 대한 쥐실험을 진행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제한된 시간에만 설탕을 공급한 실험군과 설탕을 자유롭게 먹거나 공급하지 않은 대조군의 도파민 분비량을 비교했다. 대조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감소했지만 실험군은 줄어들지 않고 중독성이 더욱 심해졌다. 금단 증상에 대한 또 다른 실험도 있다. 두 그룹의 쥐를 한 달 동안 각각 전분과 설탕을 먹인 뒤 며칠간 먹이를 차단했다. 전분을 먹인 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설탕을 먹인 쥐들은 머리를 흔들고 앞발을 떨고 이빨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전형적인 금단 증상이다. 당 공급이 제한된 동물들은 당이 있을 때 폭식을 하고 아평과 유사한 금단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설탕을 제한하면 불안, 외상성 장애, 온몸을 떠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모르핀과 같은 아평계 약물에 중독된 동물에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과 비슷합니다. 약 4만 년 전 사람들은 자연에서 직접 사냥한 동물과 물고기, 채집한 식물과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 식단은 약 2만 5천 년 동안이나 계속됐죠. 그러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전곡류와 옥수수 같은 탄수화물 음식이 주식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도정이 덜 된 거친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된 1800년대 후반 재분소가 등장하면서 정제가 잘 된 흰 곡물과 설탕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우리는 아주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전부터인데요. 우리 몸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수만 년 동안 먹어온 거친 탄수화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탄수화물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큰 수술을 한 이경자 씨. 왼쪽 다리 혈관이 막히면서 괴사가 생겨 발가락 5개를 모두 절단했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당뇨가 발병한 지 이제 10년. 하지만 발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난히 밀가루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좋아했다는 이 씨. 당뇨 진단 후에도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한쪽 발을 잃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음식 조절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현미밥이나 아니면 이렇게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조절이.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좋아했고요. 이제 면 종류나 햄버거, 피자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먹었죠. 혈당이 높아지면 끈적끈적해진 피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족북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합병증이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고 그리고 좌측 하지로 가는 동맥이 막히게 되어서 괴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의 절단 환자의 대부분은 외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당뇨 환자가 대부분으로 약 50%에서 70%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췌장은 그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된다.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췌장은 빨리 지치게 되고 고장난 췌장은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거나 불량 인슐린을 내보낸다. 그러면 혈액 속에 처리되지 못한 포도당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다. 그렇다면
음식에 따라 인슐린 분비엔 어떤 차이가 생길까?